제10화 게일 이카.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사람. 너는 가게 되리라. 글 김대현, 한국교회역사 고문. 차파 박수경, 한국교회역사위원회. 일러스트레이터. 게일 에드워드 카 형제는 처음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인으로, 그 다음에는 북극동 선교부 선교사로 일본에서 봉사하던 중에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한국지방고관리장으로서 교회 재단법인 설립에 기여한 뒤 마침내 새로 조직된 한국선교부의 회장으로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곳에서 아들을 낳고 척박했던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며 복음전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와 한국의 인연을 2부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1. 고귀한 이름들. 한국에서 우리 교회의 태동을 따라가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몇몇을 거명해보자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리, 김오직과 스펜서 제이 팔머가 있다. 사실 나는 게일 에드워드 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 바가 없었다. 나는 그를 그저 초대 한국 선교부 회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1962년에 한국 선교부가 독립되어 조직되면서 자리잡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에 관한 역사 기사 작성을 준비하던 도중 나는 그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무언가에 이끌리게 되었다. 그러다 교회 본부 역사부와 정기회의를 하면서 교회 역사 도서관의 소장 문서를 하나 우연히 받았는데 그것은 카 선교부 회장이 부름을 받고 얼마 후에 작성해서 본부에 보낸 자전 에세이로 그 내용에 필자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필자는 게일 이카 초대 한국 선교부 회장에 대해 증언해 줄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바로 필자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선교부 회장이었던 로스 H. 콜 전 대전 선교부 회장이었다. 그는 카 형제가 선교 사업에서 귀환 후 캘리포니아에서 세미나리 교사로 일하던 당시 그의 학생이었으며 카 형제가 선교부 회장일 때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그의 보좌이자 선교본부 장로로 봉사했다. 콜 형제에게 취지를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자신의 일지를 근거로 여러 이야기를 적어 정성스럽게 보내주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역사 도서관에서 받은 문서와 로스 H. 콜 전 대전 선교부 회장이 보내준 문서를 읽으면서 필자는 피천득 선생께서 오래전에 쓴 인연이라는 수필을 떠올렸다. 2점차 멀어지는 인연. 우리 시대의 피천득 1910에서 2007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으며 시인이자 수필가였다. 연배로 보면 고든 비 킹클리 1910에서 2008 회장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나 8개월 먼저 돌아가셨으니 동년배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고집으로 그분을 교수보다는 선생으로 부르려 한다. 피천득 선생은 춘원 이광수의 추천으로 17세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도쿄에 도착해서 미우라 선생 댁에 머물렀다. 그 집에는 아사코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사코는 피 선생이 도착한 다음 날 스위트피라는 꽃을 따다 꽃병에 넣어 피천득 선생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피천득 선생이 도쿄를 떠나던 날 아사코는 피 선생의 목을 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는 자기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10년 하고도 3, 4년이 더 지난 후 피천득 선생은 도쿄를 다시 방문했다. 그참에 그는 그 집에 들렀는데 아사코는 이제 대학교 영문과 3학년 학생이었다. 아사코는 그 집 마당에 피어난 목련같이 청순하고 세련된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피 선생은 아사코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옛날에 학교에서 함께 산책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사코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나누다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대한민국은 독립을 한 뒤 한국전쟁을 겪었다. 피천득 선생은 1954년에 미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도쿄에 들러 미우라 선생 댁을 다시 방문했다. 이때 피천득 선생은 아사코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인 2세 미국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아사코 어머니의 안내로 아사코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천득 선생은 아직 젊은 나이에 시들어가는 백합꽃 같은 아사코를 만나고 난 후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떨어져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피천득 선생은 이렇게 적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피천득 선생은 아사코와의 세월에 대한 상념을 글로 옮기며 그 제목을 인연이라 하였다. 게일 이카 회장에 관한 2개의 글을 읽으며 내가 왜 피천득 선생의 글을 떠올렸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카 회장과 한국의 인연은 피천득 선생과 아사코의 인연과 비슷하게 만남은 3번이었으되 시간이 갈수록 그 인연이 깊어갔다는 점에서 또한 그 인연은 현세를 넘어 영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안도할 수 있었다. 참 게일 이카의 첫 인연 잠수함을 타고 한국으로
일본에서 봉사할 당시의 카 장로 1956년 4월, 게일 이카 형제는 1930년에 유타주 유레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6남 1녀 중 다섯째이고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다. 193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했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그는 새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 카 형제는 이렇게 적었다. 어릴 적에 나는 동양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생이었지만 동양, 나라에 관한 책과 기사를 읽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공부하면서 깊이 파고들었다. 18세에 군에 입대해서 한국 서울에 주둔하던 미 보병 7사단에 입대했다. 군 복무 중에 한국에서 복무할 기회는 없었고 일본에서 3년을 복무했다. 일본에 있을 때 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도착한 초기 장로들이 요코하마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이 훌륭한 형제들과 교류하며 복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한 일본어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었다. 로스 H. 콜 형제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그의 임무는 잠수함을 타고 남한의 해안으로 가서 얼마 전에 전투가 있었던 지역의 한밤중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전쟁터로 가서 북한군 및 중공군의 침략에 대적하는 동맹군 지휘관들에게 흥미가 있을 만한 무기나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게일은 무술 훈련을 잘 받았으며 근거리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자신을 잘 방어했다. 게일 일행은 전쟁터를 한밤중에 수색한 후 잠수함으로 돌아와서 동이 트기 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일본으로 가져온 무기와 물건들은 분석이 끝난 후 그 정보가 유엔군 지휘관들에게 보고되었다. 카 장로가 태어난 유레카는 유타주의 광산 도시로 한때 제법 잘 나가던 곳이었다. 유타주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이 광산 또는 철도 노동자로 다수 유입되어 있었고 그가 유년기를 보낸 캘리포니아주도 미국에서 태평양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곳이었기에 아시아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어쩌면 게일 이카 형제는 어린 나이에 동네에서 그런 아시아인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고 아시아에 오고 싶어서 아시아에 주둔한 군대에 자원했다. 일본에 주둔한 군대에 복무하면서 그는 때때로 임무를 받고 한국 땅도 밟았다. 그가 이때 한국과 맺은 인연은 미약했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차 두 번째 인연. 너는 가게 되리라. 카 형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조국으로 돌아왔다. 선교사 봉사에 대해 감독과 접견을 하면서 그는 선교 사업과 학업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전시에 군 복무를 한 제대, 군인들에게 주택자금 및 일반 융자 혜택과 학자금 대출에 관한 우대를 규정한 제대, 군인 지원법이 있었는데 대학 교육이나 훈련 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제대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시작해야 했다. 따라서 3년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오면 유예기간 2년이 만료된다. 카 형제는 감독의 권유에 따라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제향군인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 불가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일단 컴프턴 주니어 컬리지를 졸업한 후 그리검 영 대학교에 진학했다. 이때 그는 같은 유권 해석을 유타주 제향군인회에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선교 사업 기간을 교육비 지원 유예 적합 사유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법안으로 보장된 교육비 지원도 받고 선교 사업을 하는 기회도 다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길이 열렸고 1955년 1월에 나는 교회를 위해 선교사로 일본에 다시 돌아왔다. 1954년, 1955년과 1956년은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1954년 9월에는 12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리 장로가 방한했고 이듬해인 1955년 8월 2일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12사도 정원회 회장이 한국의 서울 남산 인근에서 한국을 복음 전도지로 헌납했다. 1956년 4월 20일에는 일본 도쿄에 선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에서 돈지 파웰 장로와 리차드 엘 데튼 장로가 한국으로 파견되었는데 이 시기에 게일 이카 장로도 북극동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었다. 이 시기에 대해 카 형제는 이렇게 적었다.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몇 달 후 12사도 정원회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께서 H. 그랜트 히튼 회장 부부와 함께 일본에 도착하셨다. 히튼 회장은 중국에서 선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름을 받으셨다고 했다. 스미스 회장은 모든 선교사가 참석하는 대회를 소집하셨는데 이후로 일본 선교부는 북극동 선교부로 이름이 바뀌며 나아가 한국과 오키나와는 복음 전도를 위해 헌납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히튼 회장이 이끄는 남극동 선교부에서 관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러 달 후 폴시 앤드러스 회장이 힐튼 제이 로버트슨 회장 후임으로 북극동 선교부 회장이 되었다. 그분은 내가 여러 해 전 일본에서 군복무할 때
도쿄 지방부 회장으로 계셨기에 안면이 있었다. 선교부 도착 후에 앤드러스 회장은 한국의 문이 곧 열릴 것이며 우리 중에서 몇몇 사람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발표 이후로 나는 한국으로 가서 그 일을 돕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그 일에 대해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나는 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에 조금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해 금식하고 기도해보기로 했다. 내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롭지 못한 소망이라면 또 그 소망이 현재 임무에서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소망을 어서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시기를 간구하기로 했다. 금식 3일째 되던 날 밤 동반자인 리드 제이 맥클레이 장로와 나는 동반자 기도를 마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 기도로 하루를 끝냈다. 나는 이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빌려 얘가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 불의한 소망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했다. 동반자가 개인 기도를 마치고 바닥에 깔린 이부자리에 조용히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내 소망을 주님께 계속 들이댔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아니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능력을 다해 아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다. 나의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가게 되리라. 나는 즉시 확고한 평안을 느꼈다.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대답했다. 그때 얕은 잠에 빠져있던 동반자가 벌떡 일어나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장로님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1년 반 동안 봉사한 뒤 나는 1956년 8월에 레리 디옴 장로, 칼 플래처 장로, 클로드 뉴먼 장로와 함께 한국의 서울로 날아갔다. 우리는 한국에 입국한 세 번째 장로 그룹이었다. 첫 그룹은 돈 지 포웰 장로, 리차드 엘 데튼 장로였고 두 번째 그룹은 뉴얼 이킴볼 장로와 딘 엠 앤더슨 장로였다. 베어그라 장로였다. 흰 고무신을 신고 회원들과 함께한 카 장로. 카 장로는 처음에는 뉴얼 킴볼 장로의 동반자로 지명되었다. 나중에 카 장로는 유락동에서 그 다음에는 삼청동에서 봉사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카 장로는 한국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모든 선교사의 관리 장로로서 부름을 받아 선교사 해임 때까지 봉사했다. 이렇게 선택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카 형제와 한국의 두 번째 인연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로 확장되었다.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 소속인 그가 멀리 있는 한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대표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대표로서 그가 기여한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김호직 박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세 번째 인연. 포도원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는 선교부 회장. 한국 선교부 회장 부름을 알리는 처치 뉴스에 게재된 사진. 1962년 5월 26일자 게일 카와 그웬 이버트는 1960년 8월 26일에 로스앤젤리스 성전에서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리누드에 살았다. 카 형제는 1960에서 1961학년도에 세미나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학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교로 복귀하고자 했다. 1962년 32세의 카 형제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곧 새로 만들어질 한국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두 사람은 1962년 6월 24일 일요일에 리누드 제이와드에서 선교사 환송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은 루이스 하인 감독이 감리했으며 개회 기도는 리처드 엘 데튼이 했는데 그는 북극동 선교부의 한국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최초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다. 카 형제의 세미나리 학생 중 한 사람이 바이올린 독주를 했다. 카 형제와 자매의 부모도 참석해서 말씀을 전했다. 아주 훌륭한 모임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을 느꼈다. 카 회장 부부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부 회장 부부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1962년 7월 6일 금요일에 북극동 선교부의 앤드러스 회장 부부와 카 회장 부부는 함께 한국 서울에 도착했다. 빈포공항에서 일단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교회 찬송가를 부르며 그들을 환영했다. 앤드러스 회장은 공식적으로 한국 선교부를 조직했으며 게일 이카 회장이 선교부 회장으로 지지를 받았다. 당시 한국의 교회 회원 수는 총 1603명으로 서울중앙 지부 386명, 서울동부 지부 229명, 서울동대문 지부 223명, 서울서부 지부 269명, 부산 지부 292명, 미군 지부 204명이었다. 카 회장은 선교부 회장으로 오기 전에도 한국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지만
이곳은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흐른 당시에도 여전히 주님의 포도원에서 척박한 곳 중에 하나였다. 아니, 가장 척박했다 할 것이었다. 이곳에는 선교부 회장인 그가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당시를 되돌아보기로 하자 선교부 분리 당시 한국의 선교 상황에 대해 1962년 5월 26일자 처치 뉴스는 이렇게 전한다. 북극동 선교부의 한국 지방부는 1961년에 이 지역 선교사 한 명당 평균 18명을 개종시키는 괄목할 만한 기록을 세웠다. 당시의 선교사 수는 22명이었다. 카 형제는 분리 결정을 할 때 현재의 선교, 본부와의 거리 및 여행, 언어와 번역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고 말했다. 몰문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여러 종류의 전도 책자는 이미 번역이 되어 있다. 조만간 한국어로 인쇄될 교재들은 주님의 일을 한층 촉진해 줄 것이다. 카 회장은 서울에 선교 본부를 마련하여 선교부 운영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새로운 개종자를 감독하고 조직하는 일이 제일 먼저 매달려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처치 뉴스 기사에 나와 있듯이 게일 이카 초대 한국 선교부 회장의 주요 업적은 몰문경 완역을 추진하고 한국 선교부 본부를 마련한 것이었다. 몰문경 번역에 대해서는 본 연재 기사의 8화와 9화를 비롯해 리아오나 지역 소식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또한 서울 종로구 7번지로 대변되는 선교 본부 취득에 대한 기사는 별도로 계획 중이며 여기서는 로스 H. 콜 전 대전 선교부 회장 1989에서 1992과 데릴 W. 해리스 서울 선교부 회장 1997에서 2000의 회고를 토대로 카 한국 선교부 회장과 관련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카 형제와 한국의 세 번째 인연은 선교부 회장 부름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의 인연은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여러 사람, 그것도 현세적 경계를 넘어 휘장 저편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었다. 6. 포도원의 척박한 땅에서 있었던 일들. 1. 당신네 회장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한국 선교부 조직 후 최초로 도착하는 신임 선교사들이 오기 몇 주 전 카 회장이 나를 시내에 외무부로 보내어 발급이 지연되고 있던 선교사들의 비자를 알아보라고 하신 기억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었다. 서류 더미 속에 비자 신청서가 섞여 있는 것이 보였다. 담당자에게 기름칠을 하기 전까지는 일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카 회장께 이 일을 보고했다. 그런 다음 우리 두 사람은 즉시 시내로 갔는데 카 회장은 담당자에게 이 문제를 대놓고 따지셨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눈치챌 수 있었다. 결국 그 담당자가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네 회장을 대라고 나가주세요. 비자는 곧 처리될 겁니다. 뇌물을 주지 않고도 일이 처리되었다. 그 일 이후로 선교사 비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있습니다. 로스 H. 콜 형제는 1964년에 한국 선교부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을 때 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카 회장의 부탁으로 카 회장과 고든 비잉클리 회장을 모시고 서울의 모처에 들렀다. 도착해서 그곳을 둘러본 뒤 우리는 선교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선교부 차로 향했다. 그때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한국인 두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미국인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화를 냈다. 그중 한 사람은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를 겁박했다. 그러자 카 회장이 힌클리 장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몇 사람이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카 회장이 말을 마치자 그 불쾌한 사람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선교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힌클리 장로께서 카 회장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으셨다. 카 회장은 자기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으로 복무했고 그 사람의 팔다리를 쉽게 부러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본인 뒤에 서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자기는 그분을 경호하고 호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했다고 했다. 카 회장은 그 사람에게 동료를 데리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힌클리 장로는 이런 기분 좋은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해 내게 언급하셨다. 참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 로스 H. 콜 형제는 카 회장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과 수용력을 지녔다고 회상했다. 카 회장은 청운동의 선교 본부 경내에서 밤중에 불빛을 보거나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나에게 동반자와 함께 선교부 회장 보좌 사무실에서 자면서
도둑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 사무실에서 자고 있으면 그 앞을 재빨리 지나쳐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말하는 성인이나 아이들 때문에 잠에서 깼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난다. 카 선교부 회장은 그 어두운 밤의 선교 본부 경내에서 그 사람들을 쫓고 계셨다. 그분은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 기간에 21개월을 선교 본부에서 보냈다. 마지막 해는 선교부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다. 나는 카 회장과 함께 일요일에 한국 군인 지방부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다. 종종 카 회장은 인생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접견하셨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성전 추천서 발급을 위해 선교부 회장과 접견을 해야 했다. 군인들의 몇몇 간증 모임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나는 회개하여 주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약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카 회장의 영성과 능력을 언급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시련을 헤치고 나가도록 많은 도움을 준 그분의 능력에 대해 입을 모아 칭송했다. 이런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카 회장이 한국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부 차를 탄 카 회장 1963. 어느 일요일 카 회장과 함께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군 기지로 가서 군인들과 모임을 했는데 카 회장은 이날 몇 건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임과 접견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려 하는데 자동차 크랭크에서 쿵 소리가 났다. 자동차는 우리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카 회장은 차를 도로 한쪽으로 움직이고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안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테니까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자동차를 끌고 갈 사람을 부디 보내주시라는 기도를 아주 간결하게 드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이 탄 덤프트럭이 나타났다. 카 회장은 그들을 멈춰 세웠다. 덤프트럭이 멈추자 카 회장이 일본어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카 회장은 서울까지 견인을 부탁했고 그렇게 해주면 살해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들은 상당히 긴 사슬을 우리 차에 연결했다. 나는 운전사와 함께 트럭에 타고 선교 본부까지 길을 안내하면서 서울까지 갔다. 카 회장이 운전대를 잡은 선교부 차에는 트럭 일행 중 한 사람이 함께 탄 채 사슬에 연결된 트럭 뒤를 따라왔다. 서너 시간 뒤에 우리는 선교 본부에 도착했다. 카 회장과 나는 선교 본부로 올라갔다. 카 회장은 나에게 가서 샤워하고 몸을 녹이라고 말씀하신 뒤 당신은 사무실로 가서 두 사람에게 줄 돈을 가지고 오셨다. 이튿날 평소대로 카 회장과 자매가 갓난아기 아론을 데리고 모든 장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오셨다. 카 자매는 선교본부와 청운동에서 봉사하는 모든 장로가 그야말로 가족처럼 다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계셨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카 회장이 말씀하셨다. 어제 저녁에 한국에 온 이래로 가장 좋은 즉석 토론을 했어요. 그런 다음 카 회장은 전날 밤 고장이 난 그 선교부 차량에서 3시간 동안 동승자와 나눴던 대화를 간추려 전해주셨다. 카 회장의 세계 국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한국 선교부가 조직될 당시 기간을 연장해서 선교 사업을 했던 밥 애덤스 장로는 이렇게 회고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카 회장을 도와 한국 선교부를 정착시키도록 내 선교 사업 기간을 연장하셨다. 카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보좌로서 나는 그분을 도와 부동산을 매입하고 새로운 지역을 조직하고 여러 지부를 재조직하고 선교본부에서 일할 사람을 인선하고 번역 출판부를 개설하고 선교부 절차와 선교부 기록을 작성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은 너무도 흥미진진했다. 카 회장과 한국인 변호사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은 함께 한국인 부동산 주인을 만나곤 했다. 거래 1단계에서는 카 회장이 변호사와 부동산 주인과 함께 일본어로 거래를 면밀하게 진행했다. 2단계에서는 한국인 변호사와 내가 부동산 주인과 함께 한국어로 거래를 협상했다. 3단계에서는 모든 이가 거래에 합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 회장과 내가 영어로 거래에 관한 정보를 검토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모든 부동산 매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종종 실수는 일어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 노력의 과정 중에 흥미로운 몇몇 이야기가 있다. 칠수호 천사가 장로님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할 이야기는 필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성스럽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하늘의 책에만 기록되지 아니하고
활자를 통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널리 전해지게 된 것이 너무도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주님의 이 척박한 땅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했지만 필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필자는 로스 H. 콜 전 대전 선교부 회장에게 좀 더 자세한 서술을 부탁했고 그는 이에 흔쾌히 응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온전한 하루를 처음으로 맞이한 1962년 11월 16일 고든 비잉클리 장로가 부인 마조리 자매와 함께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는 카 회장 부부와 22명의 선교사가 참석했다. 우리 4명의 신임 선교사는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한 지 채 20시간도 안 된 상태였다. 우리는 금식 모임에 참석했고 성찬 전달 후에 장로들이 돌아가며 간증했다. 그런 다음 카 회장은 고든 비잉클리 장로를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여러 차례 한국에 오신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힝클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시작하셨다. 말씀을 시작한 힝클리 장로는 한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커다란 희생을 언급하시며 눈물을 쏟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도저히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하셨다. 한국 선교부 개설 후 처음 방문한 힝클리 장로와 당시 한국 선교부 선교사들 1962 11 15 힝클리 장로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실 때 그 방에 아주 엄청난 영이 임했다. 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힝클리 장로도 눈물을 흘리셨다. 힝클리 장로는 감정을 추스르고 싶어서인지 선교사들에게 찬송가 한 곡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셨다. 찬송 후에 힝클리 장로가 다시 일어나 말씀을 전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 여러분, 이 방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교사 중 하나를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로님, 수호천사가 장로님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힝클리 장로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잠시 모임을 쉬었다 하자고 말씀하셨다. 개인 회신 2021년 7월 13일 나는 쉬는 시간에 인사하러 카 자매에게 갔는데 자매님은 나를 마조리 자매에게 소개해 주셨다. 마조리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공개석상에서 지금처럼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간 대화를 나눈 후에 나도 이렇게 말했다. 저도 카 회장님한테 세미나리를 3년간 배우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많이 눈물을 흘리시네요.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으며 우리는 흐느끼며 간증했고 선교사들이 말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영을 더 많이 느꼈다. 콜 형제의 개인 서신 2021년 7월 31일 8그 모임에 대한 간증 동부지부 동대문 와드 착공 사진 로스 H. 콜 전 대전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단언했다. 그날 모임은 내가 참석했던 것 중 가장 심오한 모임이었다. 힝클리 장로께서는 전에도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다. 그분은 일본으로 부름을 받고 생활하다 한국으로 이동 요청을 받고 선교 사업을 계속해 나갔던 한국에서 봉사한 초기 선교사들의 피할 수 없는 희생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분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직접 보았고 11월에 그날 한국에서 봉사 중이던 선교사들의 태도와 소망, 노력에 대해 잘 아셨다. 그래서 그들의 충실함이 마음에 와닿고 천사들이 그 방을 채웠을 때 힝클리 장로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셨으며 그 방에 있던 고참 선교사들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 4명의 신임 선교사는 모임 바로 전날에 도착한 상태였다. 우리 새로운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봉사했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충실함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힝클리 장로께서 방 안에 천사들이 있다고 또 한 장로의 수호천사가 그 장로 바로 뒤에 서 있다고 언급하셨을 때 우리는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느꼈다. 개인 이메일 서신 2021 7 13 콜 형제의 회고는 성도들이 서부로 이주하던 교회 역사 초기 지친 마틴 손술의 부대의 수레를 밀어주었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이날의 모임에 대해 콜 형제만큼 자세한 서술은 아니지만 데릴 W. 해리스 전 서울 선교부 회장 역시 이렇게 회고했다. 11월 15일은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고든 비잉클리 장로께서 그날 도착하셔서 여러 날에 걸친 방문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회원들, 선교사, 군인 회원들과 모임을 하셨다. 그분이 간증을 전하면서 얼마나 우셨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그분은 교회에서 많은 선교부를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이상한 선교부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곳의 선교사들보다도 이곳의 선교사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다. 그 이상함은 한국의 생활 여건이 미비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선교부도 이제 갓 생긴 곳이기 때문이었다. 카 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웬 카 자매도 힝클리 장로와 함께했던 간증 모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1962년 11월
우리는 고든 비잉클리 장로 부부의 4번에 걸친 한국 방문 중 첫 번째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 방문들은 남편 게일과 내가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 방문들의 하이라이트는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간증 모임이었다. 각 선교사가 일어서서 복음의 참됨과 이 사업, 교회의 회원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사람들, 주님을 위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간증할 때 우리가 느꼈던 감미로운 영이나 커다란 사랑의 분출은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카 자매와 아들 아론의 돌 기념 사진 1964년 2월. 세 번째 인연이 시작될 무렵 게일 리카 형제는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한국에 도착한 후 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만일 1952년에 군에서 제대한 후 즉시 선교 사업을 나올 수 있었다면 그때 일본에서 봉사할 특권을 누렸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아직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때이기에 나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즉, 나는 이 새로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임무 지명을 받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면 한국 지방부의 관리 장로로서 내가 받은 임무 지명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본어를 습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교회 법인을 등록하고 우리가 앞으로 점차 쌓아나갈 장소인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회 대표자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 어떤 일도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한국어를 배우고 특히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한국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파악할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없었지만 교육을 받은 모든 한국인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았고 따라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 시키신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웬 카 자매는 2002년 1월 8일에 세상을 떠난 게이 리 카 전 한국 선교부 회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지 거의 40년이 지났건만 마치 몇 년밖에 안 된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그 땅과 그곳 사람, 선교 본부와 우리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훌륭한 직원들. 3번의 특별한 성탄절, 우리 아들 아론이 돌을 맞았을 때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만들어 주신 남아용 한복 선물 세트, 우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 충실한 한국 성도들. 이 모든 것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한국 성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별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마치는 글. 앞서 필자는 피천득 선생과 아사코의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졌다고 적었다. 그러나 게이 리카 형제는 일본에 주둔하며 임무를 띠고 간혹 한국 땅을 밟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들과 접촉하며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일본어를 배웠다. 제대 후에 그는 우여곡절 끝에 선교 사업을 나와 북극동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마침 그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도쿄 지방부 회장이었던 폴시 앤드러스 형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또한 카 형제 본인은 한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한 끝에 영의 음성을 듣고 3번째 장로 그룹으로 한국에 와서 몇 달 후 관리 장로가 되었고 김오직 박사와 함께 재단법인 등록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에 새로 개설된 한국 선교부의 초대 회장으로 부름받은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몰몬경 번역 과정을 지휘하고 청운동의 선교본부 부지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며 한국 최초의 표준 집회소를 착공하고 선교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모든 회원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냈으며 당시 한국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 형제들을 보살피고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했다. 카 형제는 북극동 선교부 시절 간염으로 시달렸던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주님의 심부름꾼이었다. 필자의 생각에 이런 게이 리카 초대 한국 선교부 회장에게 딱 맞는 표현은 이것일 거라 본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오도록 예비되었더라. 교리와 성약 138편 56절. 그는 당시 주님의 포도원에서 가장 척박한 곳 중에 하나였던 이 땅에서 주님의 명에 따라 수고했던 일꾼이었다. 콜 형제는 이렇게 적었다. 카 형제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자주 들렀다.
그 후에도 그는 자신의 선교사로 있다가 선교부 회장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러 공항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세 번째 2년이 끝난 다음에도 그는 이런 향기를 지녔던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는 생전에 한국과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휘장 너머에서도 모종의 임무를 띠고 한국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